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과 기출 분석 영상입니다. 실과는 은근 힐링 타임이다 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는데 저는 실과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워낙 과목 자체가 잡다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백과사전 느낌이어서 공부할 때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면서 되게 화를 많이 냈던 과목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들이 기출 분석을 토대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효자 과목으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총평해 놓은 것을 보면 실과는 단골 소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 나왔던 게 또 나오는데 이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유형으로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나 설명하기 또는 의미 서술하기 등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복 출제되는 요소로는 발명 기법, 그리고 창의적 제품 만들기 과정, 그리고 식품군과 영양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2023 시험에서 식품군 영양소 문제가 주는 문제로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 기출 분석은 강론 유형, 모형, 교육과정, 수능형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론 유형에는 크게 또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어 쓰기 유형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3에서 식품군 영양소 문제도 용어 쓰기 문제였는데요. 여기 보면 발명기법, 식품군, 특용은 그 앞부분 식물의 특용 작물의 특용을 쓰는 거예요. 출제된 이력이 있었는데 또 식품군이 나온 거죠. 그만큼 얼마나 이 반복 출제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제가 걱정했던 유형은 이 용어 쓰기 중에서 지역 용어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나 교차오염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는 지엽을 버리기에는 지엽이 꽤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스제트를 활용해서 지엽도 출제될 만한 용어들은 다 모아서 강론 교재에 옮겨 적었습니다. 특히나 지엽의 경우에는 최근에 안 나온 영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낸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안 나온 영역이라면 더욱더 꼼꼼하게 보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어 쓰기 같은 경우에는 좀 불친절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암기형으로 내기 좋은 항목들이라면 청킹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특용 작물 때문이었는데요. 이 특용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면서 이 특용 작물의 정의나 예시를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그것의 같은 층위의 다른 항목들 그리고 그 범주만 전체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그냥 그 전체적인 걸 통째로 외우지 않고 있으면 쓸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좀 달달 외우고 있게끔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실과에서 누가 봐도 이건 암기형으로 내기 좋은 그런 파트다. 앞부분에 특히 식물, 동물 나올 때 되게 복잡하잖아요. 마인드맵이. 그런 마인드맵은 바로 그냥 달달달달 아웃풋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 뽀개기 할 때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했지만 가장 먼저 해치웠던 것이 그 식물 부분이랑 동물 부분 마인드맵 혼자서 아웃풋 쭉 해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큰 범주부터 세세한 항목들까지 혼자서 쭉 말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 외에도 실과에는 되게 큰 제목 안에 작은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은 더더욱 청킹을 꼼꼼하게 만들고 또 영어를 꼼꼼하게 아웃풋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맞추고 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의미 서술하기 유형인데요. 2022에서 이전에 출제되었던 발명 기법이 또 한 번 출제되면서 이번에는 단순히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발명 기법의 의미를 직접 쓰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조금 악랄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 출제가 된 항목은 실과의 경우에는 특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같은 범주의 항목들이 더 심화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기 유형입니다. 이것도 쉬운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대바늘뜨기라든지 제작도 보고 스케치하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항목이다 보니까 그리기까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설명하기 유형인데요. 이것도 직접 자신의 말로 줄줄 설명하는 문제들이어서
실과는 스터디를 할 때 뭔가 중요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말로 말해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했던 파트가 대바늘 뜨기, 코바늘 뜨기, 십자수 이런 파트였는데요. 예전에 십자수 놓기의 마무리 방법을 내 말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 다른 항목들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간결하고 정확하게 한 줄로 쓸 수 있을까를 많이 연습하고 말터디 할 때도 아웃풋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직접 그 서술된 걸 보고 용어를 쓰는 건 쉬운데 내 말로 할 때 땀, 몇 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기본적인 용어들, 반줄 용어들을 정확하게 써서 말하는 게 은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5번째 유형은 틀린 거 고치기인데요. 네, 이런 유형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 실과에서는 강론이 강세이다 보니까 꽤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복 출제되는 영역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형인데요. 실과는 기본 이론 그 자체의 내용이 모형밖에 없기 때문에 모형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출제가 되고 또 공부할 때 모형을 더욱더 신경 써서 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활동 서술하기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빈출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이 활동 서술하기를 할 때에는 그 해당 내용의 강론 키워드 그리고 그 모형의 활동 안에 들어가야 되는 활동 키워드를 잘 버무려서 녹여서 서술을 했습니다. 이때 실과 기출을 살펴보면 그 교수학습 과정 안에 교수 활동을 물을 때가 있고 또 학생 활동을 물을 때가 있고 이게 구분돼서 출제가 되더라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발문을 잘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모형 공부 영상을 아직 찍지 못했는데 모형도 결국에는 키워드 싸움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형 공부할 때는 왠지 모르게 막 달달달달 다 있는 그대로 문장 아웃풋하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 모형도 시험장에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그 각 단계, 각 활동에서 어떤 키워드를 추출해서 어떤 키워드를 써먹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뒤로 갈수록 모형 공부를 할 때 이 단계에서 떠올려야 하는 그 키워드 그걸 아웃풋하는 방식으로 셀프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강론 키워드 떠올려야 되고 이 단계에서 모형의 활동 키워드 떠올려서 두 개를 합쳐야 된다. 이러한 사고로 문제를 풀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모형 두 번째 유형은요. 유의점 쓰기였습니다. 이 유의점 쓰기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제가 문제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 제가 인강에서 인상 깊게 보고 강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하자라고 개인적인 유의점을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법의 단계명을 다 쓰라는 악랄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얼마나 모형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파트는 교육과정인데요. 교육과정은 실과는 빡세죠. 특히 예전 기출일수록 정말 빡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솔루션은요. 첫 번째, 이 실과에서 각 교육과정 파트별로 각각의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숙지하자. 이걸 뽑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과정 공부를 할 때 실과만큼은 조금 더 구를 크게 뚫어서 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역량 쓰기 문제는 빈출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정의는 그대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역량을 우리가 워낙 쉽고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 전 역량은 항상 매 주말 토요일마다 전과목 아웃풋을 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더욱더 빨리 더욱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핵심 개념 쓰기인데요. 이때 핵심 개념을 말하라고 하면서 단원명과 내용 요소는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핵심 개념 문제에 대한 저의 연습 방법으로는 가로로도 연결해서 외우자. 그리고 머릿속에 전체적인 내체표의 모양을 구조화를 잘해서 빠르게 아웃풋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였습니다. 왜냐면 실과도 워낙 이게 세로로 예체표가 길다 보니까 노래로 외울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아웃풋을 할 때.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생명이다 보니까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과도 역시 각각의 그 영역별로 노래를 끊어서 외웠습니다. 이 영역을 시작하는 부분, 이 영역 시작되는 부분, 그 시작점들을 다 따로 외워서 바로 그 부분부터 아웃풋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외에도 가로로도 이렇게 매체표를 보면서 맥락적으로 구조를 잘 파악해서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뒤평 통서술 문제였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나와서 좀 옛날이기도 해서 조금 이게 과연 나올까 싶긴 했지만 그래도 굿쌤이 여기는 통암기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통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2023에 그대로 나와서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만큼 실과는 한 번 냈던 기출 문제 유형을 또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전 기출이라도 소홀히 볼 것이 아니라 그 유형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더 기출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뒷교를 긴 구 단위로 서술하는 문제, 대신에 맥락은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취 기준 해설을 구 단위로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4번, 5번 같이 구 단위로 쓰게 하는 문제들이 출제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과 교육과정은 끝까지 좀 놓을 수 없는 교육과정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형 파트인데요. 이전에는 로봇 프로그래밍 문제가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2023에서는 같은 로봇 프로그래밍 문제지만 매우 쉽지는 않았습니다. 꽤 어렵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또 출제됐던 내용이 반복 출제가 되었는데 대신 난이도를 높였다. 이 부분을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상도를 보고 제작도를 그릴 때 치수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이게 은근히 또 긴장된 상태에서 풀면 틀리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실과 이런 수능형 문제들은 전 따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집에서 이런 수능형 문제만 다 쏙쏙 빼가지고 그것만 반복해서 계속 풀었습니다. 왜냐면 말터디를 우리가 주로 하는데 말터디에서 이런 수능형 문제를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말터디를 통해서 대비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개인 공부 시간에 확실하게 시간을 잡아서 그 부분을 잡으셔야 합니다. 스터디만 따라가다 보면 분명 말터디로는 대비할 수 없는 실과 수능형과 음악 수능형 같은 문제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스터디에 끌려가지 않고 기출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상도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좀 많이 했어서 항상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길이랑 같은 길이들은 다 찾아서 그림에 마지막에 제가 스스로에게 적었던 메시지는 항상 의심할 것. 백구쌤이 내시는 시험이 아니다. 인강에서 강조했던 그 내용이 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백구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그 영역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묻는 그 포인트가 우리가 인강에서 이거 중요해요라고 줄쳐주신 그리고 강조해서 설명해주신 그 포인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인강 선생님들은 그 많은 범위 중에서 이 파트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게 교수님의 마인드랑 이렇게 텔레파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인강에서 강조했던 그 요소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백구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백구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닌 다른 모의고사를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다 베이스로 백구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인트를 이게 이거겠지 하고 넘겨짚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항상 반가운 내용이 나갔다고 신나게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초점화를 잘하고 여기서 묻는 내용이 그게 맞는지 조건 잘 따져서 문제를 푸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과 기출 분석 설명을 모두 마쳤는데요. 실과가 작년에 좀 쉽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엽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진짜 나올 만한 지역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역이 반려동물 등록제, 교차 오염 이런 용어들이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예를 들면 달팽이가 좋아하는 먹이, 뭐 상추는 좋아하고 깻잎은 싫어한다.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잘 외워져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물어보게 되는 것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게 재미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데 막 거기 실과 경론 교재에 있는 엄청 조그만한 그 사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동물의 몇 세 때는 대충 몸이 몇 미터고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는 선에서 지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